안녕하십니까. 토론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거제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거제 지역 경제는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경남에서는 그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과 거제 그리고 조선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2019년에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쓰셨고 실제로 조선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또 있으세요? 예, 지금 거제 옥포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죠. 2012년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이제 5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때 뭐 인사 업무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좀 구조조정이 있을 때여서 사실은 굉장히 현장의 눈물이랄까 굉장히 그 고통을 같이 체감하다가 나왔고 계속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어떤 냉철한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변광용 거제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지난 4월 이후에 첫 출연이시죠? 네. 아마 지방선거 방송 토론을 여기서 한 기억이 나고요. 이 재선 시장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더 수월하겠네, 편하겠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장의 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 많고 특히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이 조선업 호황 속에 불황의 그림자를 너무 짙게 드리고 있는 지역 현상을 마주하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하고 풀어갈까 이리저리 뛰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책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여쭤볼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접공이자 쇳밥일지의 저자인 천현우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작가님은 지금 거제 조선소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원래 서울에서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사를 쓰는 일을 했었어요. 기사를 쓰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2022년에 이제 대우조선 파업이 있었을 때 저는 그 관련 기사를 정말 제가 잘 쓸 거란 오만함이 있었는데 가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트라우마랄까 혹은 이제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현장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지역으로 내려오자마자 바로 조선소행으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현장 일을 해본 경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럼 지금은 조선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탑재 용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업과 외업이 있는데 밖에서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밖에 블록이나 뭐 배 이런데 안에 들어가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교수님, 최근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 초호황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조선업이 어려웠던 게 2015년부터 한 20년까지 이제 한 5, 6년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구조조정하고 대우조선해양 이제 하나오션 됐지만 공적 자금 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 사실은 시장은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우리 수주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수주가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양질의 수주가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가가 비싸게 받아야 이제 그러면 인건비를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이제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수주 이제 물량이 많이 차 있고 실제로 한 4분의 1, 세계 한 6천만 톤에서 7천만 톤 정도를 1년에 이제 선박을 건조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 우리가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스토리입니다. 네. 그냥 이제 수주가 사이클이 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한미 이제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Make America Ship Building Great Again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업 자체는 투자 기회이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조선소들이 인수하기도 할 거고 새로 짓기도 할 거고 이러면 이제 조선업 자체에 더 큰 호황을 가져올 수 있는 호재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천 작가님은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이런 어떤 변화나 사이클에 올라탔다는 것들을 좀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이제 확 조선소가 튀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군함들 여기다가 정박해가지고 수리시키겠다 막 이 얘기 나올 때부터 이제 현장에서 좀 드글드글 끓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하고는 또 딱히 마칭이 안 됐던 게 재료 수급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막 계속 조선소는 9시부터 하고 토요일까지 하고 막 이러는 게 기본 관행인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일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체감은 잘 안 되고 그냥 뭐 원청이 보너스를 얼마 받네 뭐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 혜택이 여기까지 내려올까? 아니면 내려오지 않을까? 그걸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초호황이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기회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정작 지역 경제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뭐 인구 감소 추이도 그렇고 음식점 폐업 건수, 부동산 거래량 등 다양한 지표만 보더라도 지금 거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대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초임 시절 때를 되돌려 보면은 그때는 불황기였죠. 사실 조선소, 하나오션, 삼성중공 일감이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겪었었고, 그래서 어쨌든 고용을 좀 유지시키자. 그래서 고용 유지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고용을 이제 유지시키려고 노력했던 이제 기억이 났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양대조선소 영업이익을 합하면 한 1조 원 가까이 돼요. 하나오션이 한 6,300여 원,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3,100억 원 정도 해서 양대조선소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1조 원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건 대호황인,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호황인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호황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의 이익, 이윤들이 과연 지역 사회에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느냐, 그게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라든지 처우 개선 이런 것들로 연결되고 있느냐, 이게 아까 우리 천 작가님이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딜레마 비슷한 이제 그런 식인데, 당연히 이제 각종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부동산 거래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3, 4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한 절반 가까이 거래량이 줍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6천여 건 정도가 아파트 거래가 일어났는데, 올 초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3천 건 정도로 거래량이 절반 완전 절반 정도로. 이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은 아파트 수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영업자 폐업 같은 경우도 저희 거제시 같은 경우가 올해 한 407건 정도가 폐업 신고를 이제 하게 되는. 뭐 자영업자도 계속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또 주요 지표인 조선소를 통해서 많은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에 늘어났던 다양한 뭐 원룸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이런 비율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전국 평균이 한 13% 정도 돼요. 근데 우리 하나오션 배후도시 지역인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급격하게 성장한 옥포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공실률은 지금 30%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들이든 그다음에 그 시민 동민들이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지표만 보더라도 조선소 호황들이 지금 지역 경제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네. 이런 구조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바꿔내지 못하면은 이런 상황들은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조선소 근무하실 때가 한 10여 년 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때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인구가 뭐 인구를 비교해 보면 재밌는데, 그때 25만에서 26만 왔다 갔다 할 네. 때요. 지금은 23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2, 3만 명 지금 빠진 상황이기도 하고, 당시 이제 호황일 때 조선소의 조선 산업 전체 인력이 몇 명이었냐면 20만 명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8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1만 명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뭐 거제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그만큼 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그게 당연히 내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옥포가 원래 거점이죠. 대우조선 해양으로 하면 거점이었는데, 사실 아주동으로 팽창되던 시기예요, 상가들이. 옥포는 이제 뭐 20명짜리 회식이 많은 곳이라면, 아주는 3, 4, 5 뭐 먹는 그런 먹자 골목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된 거였는데, 거기에 딱 동결된 느낌이에요. 그때의 상태에서 더 이제 커지거나 이런 느낌도 아니고,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뭘 먹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좀 위축된 느낌은 확실하게 드는 것 같아요. 저 지난달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도 네. 뭐 보면 그냥 다 한산해요. 네. 아, 그래요. 천 작가님은 지금 이제 거제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지역 경제가 어떻다라는 걸 잘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러닝을 하면서 매일 이렇게 옥포랑 아주를 이렇게 쑥 둘러서 가는데, 예. 제가 실제로 그 거제가 호황길 때 어땠다는 거는 제가 묘사로만 알고 있지만은, 대신 이제 중공업 기반의 그 산업이 있는 곳에 이제 상가 쪽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거든요. 상남동을 보면은 상남동도 지금 막 상권이 죽어가지고 막 계속 폐업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 단계예요. 한 밤 10시쯤 되면은 가장 절정이어야 될 때거든요. 이런 상가들은.
근데 밤 10시 때 이미 문이 한 절반 정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다이소 이제 옥포점이 있거든요. 4층까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주말 되면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진짜. 되게 그 외국인의 그러니까 다양한 국적들의 외국인의 애들 이렇게 데리고 3, 4, 5 이렇게 오는데 거기는 또 꽉꽉 들이차 있고 그리고 편의점에 그 보면 앞에 의자들 있잖아요. 간이 의자에서 외국인들이 그냥 소주 마시고 막 이러는 건 좀 보이는데 네. 이제 실제로 상가나 이렇게 그쪽으로 들리지는 잘 않더라고요. 네. 참 이게 과거 뭐 거제는 개가 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다 이런 얘기 너무 심심치 않게 네. 많이 했었는데 참 조선은 지금 호황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 경제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사실 우리 아까 양 교수님께서 거제시 인구가 25만, 26만까지도 가려고 하는 때가 있었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조선업 이제 호황들이 결국 이제 지역 경제를 견인했던 주 이유는 결국 조선소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왔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조선소로 차서 일자리를 찾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아파트를 사고 소비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가 이제 활력을 띠면서 같이 살아났는데 지금의 구조는 이제 어떤 구조냐 하면은 오히려 젊은 층이 그리고 조선소로 좀 유입돼야 될 이런 청들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형태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외국인 노동자 위주로 이제 채우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일단 이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요층들이 팍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니까 일단 이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지역 경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침체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아까 천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다이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거제 지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볼 수 있으려면 다이소로 가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소비를 하는 데가 편의점, 그다음에 다이소 이제 이런 쪽으로만 이 소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대한 뭐 아파트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내수 뭐 이렇게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기회가 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조선업은 호황 기조를 지금 달리고 있지만은 지역 경제는 여전히 네.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떤 획기적인 어떤 이 전환점들이 반드시 마련돼야 될 그런 지점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 이탈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역 사회 상권과도 잘 연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교수님은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게 뭐 거의 동의를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다고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 단신으로 온 사람들이고 그럼 다 송금을 하잖아요. 송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독일에 탄광 간 사람들도 비슷했을 거고 80년대 중동에 간 사람도 비슷했을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기서 벌어가지고 외화를 이제 보내줘서 그걸로 이제 생계를 벌이하려니까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청년의 문제는 이런 거겠죠. 예전에는 사내하청으로 들어와도 뭐 잘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거란 보장이 있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종류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보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내하청은 어차피 뭐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임금 굳이 내가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돈 뭐 하청업체에서 돈 많이 받는 건 대부분 물량팀이고 그럼 정규직 아니면은 내가 여기 갈 이유가 있나 이런 거니까 와서 잠깐 일했다가 청년들이 떠나기도 하는 거고 오지 않으려고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소비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고용 정책이나 노동 환경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신 그렇죠. 거네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말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자면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통 5년을 생각을 해요. 그 5년이 이제 비자 만료 기간이기도 하니까 5년만 바싹 벌어서 나가자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최대한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방은 2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3명이서 이렇게 같이 동종 출자를 하면서 참고 그다음에 막 그나마 쓰는 게 이제 담배 정도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생필품조차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뭐 1,000원, 2,000원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10,000원짜리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생필품 같은 걸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극단적으로 아끼기 때문에 쓰이지 않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필수품들 말고 좀 비싼 걸 써야 결국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럴 텐데 비싼 걸 사려고 할 돈이 없어요. 임금이 뭐 최저임금에서 결국 머무르는 거고 물량팀이라고 해봐야 물량팀 뭐 많이 뽑지도 않고 숙련자들만 당연히 이제 써야 되는 그 측면이 있어가지고 잘 뽑지도 않고 그나마도 더 좋은 데가 많아요. 사실은 물량팀으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평택 가면은 노동 시간이 더 적고 더 많이 벌고. 돈은 더 많이 주고 노동 강도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익이 없잖아요. 서울도 더 가까워요, 심지어 거기가. 그러면 여기서 왜 일해야 되죠라고 했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돈이 안 돌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뉴스 보도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뭐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조선업은 호황인데 정작 배를 만들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말씀 그대로인 거죠. 호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오해를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조선업을 청년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 곳에서 일을 하는데 하청으로 일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왜 하청이 되기 싫으냐? 이게 뭐 미래에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숙련자가 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를 어차피 원청에서 뽑아준다는 보장이 없다. 이러니까 오지 않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자동차 울산에서 사람을 채용하기로 하면 400명, 300명 이렇게 해서 700명씩 뽑아요, 1년에. 그럼 경쟁률이 뭐 300대 1, 500대 1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소도 정규직 뽑으면 비슷한 경쟁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은 조선업을 꺼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박봉에 그냥 여기에 묶여가지고 미래가 안 보이는 하청을 하기 싫겠다 이런 건데 이런 거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정규직 원청을 많이 뽑아주든지 아니면 사내하청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든지. 근데 사내하청의 그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면 원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단가를 올려줬다라고 얘기해요. 단가 실제로 많이 올려줬어요. 2022년에 파업 있을 이후부터 단가를 뭐 6%, 7% 계속 올려줬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반영되냐면 다 물량팀이 받는 이게 일당제로 받는 분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고기량자고 아무 때나 떠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게 업체 관점에서 싸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고정비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쓰니까 그러면 이제 고정비가 적게 들고 그러면 하청 나머지 있는 그 저기량자들 이제 기술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온 청년들은 사실은 그럼 임금이 묶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가를 인상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를 사실은 지금 타개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오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외부적으로는 일단 기회 요소들이 꽤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마스가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사이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앞으로 인력 부족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명 규모가 될 것이다. 이게 뭐 몇 명 뭐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데서 보면 10%다, 20%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인력이 실제로 상시적으로 부족하니까 계속 지금 상생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이제 조선 5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더 외국인 쿼터를 지금 30에서 40, 50으로 늘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막내가 몇 살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현장에서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80년대생 이후, 그러니까 90년대생부터는 용접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천연우 작가 90년생이잖아요. 막내일 거예요, 아마. 어디 가도 이 천연우 작가보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력이 70년대, 80년대생들이 지금 용접을 많이 하고 심지어 60년대생 이제 시니어들도 많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 퇴직하고 나면 누가 용접을 해요? 아, 당장. 그러니까 유입되는 인원이 사실 없다는 게 너무나 지금 큰 문제인 거죠. 작가님도 동의를 하세요? 아, 네. 제가 들어와가지고 최저임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러면은 실제로 제가 기술교육원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지금 동기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외부에서 온 친구들은 그나마 나갔고 이제 그나마 거제의 토착인들은 한 2~5명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조선소에서 뭐 어쨌든 간에 어떠한 비전을 보는 건지 아니면 고향을 사랑해서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남아있지만은 실제로 남아있을 만한 요인이 있냐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난 4월에 천연우 작가가 SNS에 급여 명세서를 올렸습니다.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이 204만 3,370원.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요. 여기에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 37만 원 공제되고 반비, 그러니까 회식비라고 하죠. 2만 원, 간식비 4,400원, 그리고 일할 때 필요한 피복, 안전장구리 5만 7천 원도 월급에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우선 작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이 급여 명세서를 왜 공개하게 되셨습니까? 저게 놀랍게도 토요일을 근무한 겁니다. 전부 다. 토요일 4일 전부 다 근무했는데 저 임금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첫 번째로 최저임금을 밖에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을 봐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떼가는 이걸 봐라. 이 관행을. 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말이 안 된다 이건 진짜. 이게 굴러갈 수가 없는 구조다. 근데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대체 뭐들 하고 있느냐. 좀 화가 나가지고 좀 일부러 또 SNS에 제가 팔로워가 많으니까 한번 좀 시정해 주십사. 질러버린 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급여 명세표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지만은 핵심은 저는 저임금 구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저임금 구조로서는 이 새로운 인력들이 조선 현장으로 들어오게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라든지 지역 사회에서는 거의 뭐 공공연화된 이제 얘기인데 결국 그 키를 이제 원전 기업이 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하는 쪽도 그렇고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이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에 대한 상당한 어떤 그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이 기업한테 이런 상황이니까 하청 노동자들 임금을 좀 올리자. 그다음에 인력 부분들을 외국 노동자를 채우는 것만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들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국내 내국인 인력도 좀 채용을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는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하청 노동자의 이 현재 임금 수준으로서는 이 조선 산업이 앞으로 계속 진짜 생존해 갈 수 있을 건가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열악한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조선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조선업체들이 구인에 실패한 주요 이유로 근로조건과 임금이 기대에 못 미쳐서라는 응답이 42.4%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기피 직종, 심화된 인력 유치 경쟁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의 변화, 열악한 근로 조건, 여러 개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 천 작가가 여기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휴가 기간인 거잖아요. 일주일 휴가 받으셨다면서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조선소의 휴가 기간은 2주인데, 그러니까 한 주 이제 하청이 조금 절 받는 건데 왜 그럼 2주가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선소에 지금 작업을 못 해요. 왜 못 하냐면 블록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 못 켜죠. 용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바깥의 온도가 35도면 안에는 50도가 넘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니까 휴일 정도로 이게 원래가 그렇게 열악한 산업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사내하청들이 정기상여도 있고 몇 가지 방식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본봉은 낮지만 기본급은 낮지만 거기에 뭔가 보태주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했던 게 있는데 지금 사실 통상임금에 산입되면서 그 임금 자체도 바닥이 이제 낮아진 게 있고 대안이 너무 많아졌어요. 청년들 관점에서는 비슷한 임금이면 쿠팡 물류센터가 훨씬 낫습니다. 아니 이제 쿠팡 물류센터도 옛날 열악하다 그랬는데 요즘 다 에어컨도 났어요. 적어도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내가 여기가 미래가 있는 자리라면 사실은 조선소에 가죠. 쿠팡 물류센터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그냥 적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지만 조선소에 갈 땐 적어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업무적인 보람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용접을 잘하면은 굉장히 내가 기술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아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노동시장에는 대체제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을 더 안 뽑고 그 하청을 굉장히 많이 쓰는 관행이 정착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조건 자체가 바뀌기엔 조선소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면 이제 그런 게 복합적으로 저렇겠다 말할 수 있죠.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고착화되어 있는 이 하청 구조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노동자 대투쟁 1987년에 이제 그 투쟁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규직들이 배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 IMF 즈음해서부터 하청을 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뭐 절반 원청 생산직의 절반만 쓰다가 한 2000년대 초반이 되면 원청 정규직만큼 썼는데 지금 얼마만큼 쓰냐면 3배, 4배, 5배인 거예요. 생산직의 만약에 원청에 뭐 3,000명, 4,000명이 있으면 10,000명 이상을 하청 노동자를 쓰고 그게 당연해진 거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안정적인 하청 기업의 이제 본공이라고 하는 상용직들을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당직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니까 이게 그런 구조를 보면은 너무나 복마전이죠.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 완전 어지럽고 여기 너무 정신없고 미래 같은 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나 한탕벌이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되면 이게 산업이 안정적으로 가기는 생산 네. 현장이 안정적으로 가긴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거제를 떠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선소가 결국은 양질 일자리가 아니죠. 이게 제가 아까 전에 그 기술교육원 동지들이 다 나간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뭐 중장비 하러 나간 친구도 있고 막 드론 산업 하러 나간 친구도 있고 원래 저희 선배 세대들이 여기에 남을 수 있었던 요인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원래는 그래도 하청이라 하더라도 대우를 어느 정도는 해줬었던 이 시스템이 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입장하는 이제 조선소에 처음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쿠팡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할 보람이라는 것도 사실 임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임금이 예. 따라와야 되는 거고 플러스 제가 숙련을 통해 가지고 임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 확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이 없어요. 실제로 여기 막 옆에 좀 돌아보면은 경력 10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뭐 물론 숙련 편차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제가 200만 원 받으면 이분이 한 2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러면은- 미래처럼 보이는 거죠. 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쿠팡 하는 게 낫다인데 쿠팡이 오히려 더 계속하면은 거기서도 정규직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더 임금을 더 많이 받아요. 아하. 대체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냐 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가님, 그 내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좀 채워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수치로만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 뭐 30%, 17%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겠구나. 그럼 10명 중에 2명, 3명이 있겠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실제로 현장 가보면 훨씬 거의 한 40%, 50% 느껴져요. 왜냐하면 당연하겠지만은 실제 현장으로 투입되는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입되는 포지션들이 현장에서 가장 가혹한 것들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상이라는 이제 그 포지션이 있어요. 그라인더지라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해요. 되게 가혹한 노동인데 이거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냥 어려운 이런 숙련이 비교적 덜 필요하고 그리고 오더가 좀 단순하고 작업 구역이 좀 넓은 이런 곳으로 주로 투입이 되는데 눈에 가장 많이 띄죠. 이러면은 실제로 그래가지고 숫자보다 눈에 훨씬 많이 띄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시장님 지금 우리 시장에 말씀하셨는데 실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2022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일단 외국인 노동자가 한 5천여 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잡혔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15,000명 정도 통계 잡혔거든요. 그럼 이게 실제 통계 잡힌 숫자에 불과한 거고 사실 지금 커터제도 한 30%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예. 있는데 다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커터제를 넘어섰을지도 모른다. 통계는 안 잡히지만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예. 우리 그거예요. 우리가 E7 비자라고 해서 전문가 이제 비자로 온 사람이 있고 네. E9 비자로 이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원래 조선소에는 그러니까 영암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지만 주변의 계절성으로 농촌에서 일했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주 노동자 중에 그런 분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돈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또 조선업을 전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카운트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 움직임도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예. 지금 30%인데 앞으로 뭐 40%도 갈 수도 있다. 그럼 그게 이제 역사를 보면 우리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게 당초 20%였어요. 외국인 커터제가. 근데 이게 이제 플랜테페나 조선업 이런 쪽에서 이제 아마 경영계 쪽이겠죠. 요구를 확대 요구 이제 들어가니까 좋다 그러면 한 2년 동안 30%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가지고 30%는 확정된 게 아니었고 한시적 운영이었습니다. 예. 한시적 운영으로 이제 근데 그게 아마 작년 말 정도로 이제 2년 시한이 끝났는데 작년 말쯤에 설거머니 그냥 30%를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가 이것도 부족하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인력은 그죠? 부족하니까 예. 사람은 일할 사람이 있어야 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40%, 50%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요구를 이제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들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국회나 그다음에 고용노동본부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팩트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 위주로만 조선 인력 고용 정책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에 과연 5년, 10년 후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조선 산업, 그다음에 또 너무나 중요한 그제뿐만 아니라 경남 전역까지, 부산, 울산, 경남 전역까지의 지역 경제 부분, 지역 소멸 부분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어쨌든 이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입장은 확대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 22년에 사실은 제가 그 조선업 상생협의체 이제 전문가 위원으로 그 일을 할 때 쿼터를 정할 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논리는 이런 거였어요. 20%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조선 5사, 그러니까 그 거제에 있는 두 조선소에, 울산의 두 조선소에 이제 영암에 있는 삼호중공업까지 이렇게 5개가 우리를 이제 5사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요구사항이 30%였고 그 당시에 이제 고용노동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수화할 만큼의 인력이 되지 않으니 한시적으로 30%를 하고 나중에 일모를 하기로 한다. 대신 조건은 이제 그 동안 기술교육원을 통해서 이제 많이 청년들을 뽑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원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다음에 또 조선소가 워낙 남초 산업인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 분야의 여성들이 필요한데 그분들에 대한 고용을 촉진한다. 뭐 사실 이런 게 사실 투트랙으로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법무부가 빠르게 30%를 확정을 하니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민청 프로젝트와 함께 가다 보니까 이제 이 풀어야 되는 이 구조적 모순을 풀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단가도 올려야 되고 물량팀 많이 안 쓰게 해야지 이제 그러면 본공의 임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본공의 임금이 굉장히 부담이 되면 차라리 그럴 거면 원청을 뽑자. 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게 다 틀어졌고 지금의 결과가 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본다면 그 외국인 쿼터제가 점점 늘어나고 숙련공이 그렇게 되면 주니까 결국 조선 산업 생태계에도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 딜레마인 거잖아요. 뭐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텀을 더 길게 보고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될 거니까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게 하자. 그거랑은 또 약간 다른 이제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기도 그 기간 텀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분들이 숙련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에서 우리가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승계를 하고 기술을 전수를 받아서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는 자동화율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거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돼요. 근데 조선은 여러 가지 실험을 지금 여러모로 자동화 실험도 해보고 로봇도 써보지만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의 정말 이 용접사 옆에 지금 있지만 그 용접사의 세밀한 그 미세한 그 숙련도의 차이에 따라서 품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일정도 차이가 나고 가격 경쟁력도 사실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할 때 사실은 얼마나 안정적인 인력이 조선업을 만족스러울 직장으로 이미지를 갖고 계속 정착하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죠. 지역 발전 상생 기금. 일단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공격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 양대 조선소 대표한테 당선 인사차 가서 제안을 했던 내용이죠.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양대 조선사 대표를 만나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하나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국인 노동자 채용들 좀 확대하자. 특히 정규직 노동자 채용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내국인 노동 채용을 확대하자는 제안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이제는 흑자 기조에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거제시와 함께 앞으로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기금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인력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에 여러 가지 실질 소득 말고도 맹목 소득 말고도 여러 가지 소득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거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 이런 것도 또 투자도 되고 그다음에 조선 배후 도시의 어떤 지역 개발 수요도 이 기금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해가보고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한번 기금을 마련해서 상생 발전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했던 것들인데
그게 이상하게 그런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싹 빠져버리고 시장이 기업에 뭐 500억을 요구한다, 1000억을 요구한다 이렇게 선정적으로만 보도가 전국적으로 이제 깔려버리는 바람에 제가 좀 상당히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 기금 조성을 위한 워킹 그룹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 실무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을 통해서 이걸 좀 논의를 좀 진행시켜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참여를 하겠다 말겠다는 공식 답은 없는 상황이고, 실무 단위에서는 어쨌든 이것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가게 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 시민들의 어떤 수기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 예, 이제 이런 지적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좀 주민 합의, 시민들 합의 과정들을 같이 가는 시간들 지금 저희들이 좀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물밑에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상생 기금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뭐냐면 중앙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이제 회사, 기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조가 들어가야 사실은 이게 딱 맞는데, 지난번 상생협의체 같은 경우는 노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업체와 이제 그 전문가와 이제 그다음에 정부만 들어가는 형태로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까지 참여하면 그 기금의 형태를 만드는 기본적인 이제 틀은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기금 만드는 거 넘어서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 지금 저임금 상태, 그다음에 원청을 뽑지 않은 그다음에 외국인의 활용,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일종의 업종위원회를 좀 꾸릴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조선업의 최저임금이 다른 업종의 최저임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노동의 이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사실은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기업들이 하청을 쓰는 게 맞는 거냐, 혹은 이제 원청에서 고용하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 조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제 10,000원을 간신히 넘어갔는데 최저임금이. 네. 그러면 저는 조선업은 뭐 15,000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그 노동의 그 힘 자체가 다르고,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 안 하지만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얘기가 이게 상식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게 좀 그리고 조선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건설 플랜트는 표준 품셈이 있어요. 단가와 자재와 인건비가 어떤 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산식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주기가 좋아요. 맞추기도 특정한 직무에 따라 직무급을 주기 좋은데, 조선업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건설 플랜트는 대부분 내수 산업이고 이거는 다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 경쟁에 이제 불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정부가 관장해가지고 업종위원회 관점에서 이걸 다시 제정하면 용접사는 어느 정도는 최소한 주어야 하고, 뭐 취부는 얼마를 줘야 되고 도장은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합리화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기 고대지만 가면은 그래 내가 보람 있는 내가 일을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거를 그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상생 기금을 제안했던 것들은, 제가 시장 초임할 때에 양대 조선소 이제 사장을 만나서 어떤 이런 문제들 협의를 해보면 딱 그분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장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다른 논의를 좀 하기 어렵습니다. 이 딱 논리였거든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한테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해봅시다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흑자 기저로 이제 들어섰고, 조선의 협방 흐름이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황 속에 지금 지역 경제 너무 불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조선업황을 계속 호황을 유지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조선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장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선업황이 호황인 흐름일 때에 그럼 지역 경제도 같이 선순할 수 있게끔 한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럼 상생 기금을 통해서 뭐 좀 부족하겠지만 아쉽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이 지역 경제 활력, 그다음에 조선산업 성장 지원 이런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됐던 것들이고, 제가 좀 제일 힘들게 느꼈던 부분들, 현장에서 이게 특히 이제 노동자들의 반응이, 우리 주머니에 들어갈 돈들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 기금이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기금을 내게 되면은, 출연하게 되면은 그걸 회사에서 아마 틀림없이 비용 처리할 거다. 비용 공제하듯이 아까 그 월급 명세서처럼요. 비용 처리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뭐 순이익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뭐 성과 이런 행태라도 10원이 줄어들더라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이 상생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필요하기는 하죠. 필요하기는 한데 현장에서 이거 얘기 들었을 때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나도 여기서 이제 별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제라는 이 거대 플랫폼 안에서 어쨌든 상생기금이 작동을 하려면은 우리한테 이걸 2만 원을 내면 한 3만 원 정도 이익이 돌아온다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틈케이 내겠죠. 근데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분명히 이게 필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원청 노동자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하청 노동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마중물이 쌓이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흑자 기조일 때 네. 지금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노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청 노동자들이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하청 노동자들이 더 고려가 되어야 하고,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사실 원청 노동자들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제대로 이제 좀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기금이 조성되면은 물론 이제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떤 용도로 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정해지고 이렇게 뭐 운영이 되겠죠. 근데 저희들 기본적인 이제 이 구상들은 결국은 이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획기적으로 단시간에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기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도 그 포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들한테 바로 혜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 조선소로 일하게 들어왔을 때 주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소득들이 지출되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기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조선소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조선소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저임금 구조를 이 기금을 통해서 보완시켜주고 이런 이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언론에서 워낙 이제 아무 설명 없이 그렇게 이제 한 부분들도 있고. 그 설득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 이제 무조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문에 들어올 걸 혹시 뺏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가 이제 우려를 하시고 있는데, 제도 취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면은 이게 기금이 조성된다면은 이 제도적으로 그런 막는 장치를 통해서 실제 이 기금이 노동자들의 복지, 특히 하청 노동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실질 임금 향상, 네.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고, 플러스해서 조선소의 이익들이 지역 사회, 지역 경제에 선순환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기업들의 선의에, 기업들의 어떤 호혜적인 시혜에 기대해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진지에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돼서요.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호황, 거제 경제 불황은 네모이다. 네,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조선업 호황, 거제 경제 불황은 네모이다. 예, 이게 어렵네요. 조선업 호황, 거제 경제 불황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근심거리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게 항상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현대자동차가 잘 나가니까 울산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중공업이랑 조선업이 잘 나가니까 거제가 좋아지고 울산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 때 이 오해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해야 돼요. 전국적으로. 이 조선업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굉장히 많은 설득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국면이 어떤 국면이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의 중요성을 굉장히 더 이제 느끼게 될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양질의 숙련 인력이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생산직 인력도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하청 쓰는 관행에서 양질의 인력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청을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뽑아야 될 또 시기가 왔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제가 딜레마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기회이기도 하고 난감함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제 뭔가 또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조선업 호황, 거제 경제 불황은 네모이다. 예, 저는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좀 정의를 이제 하고 싶은데, 결국 이제 이게 조선업은 슈퍼 사이클이 있듯이 호황 불황을 이제 겪는데, 이런 지금 현재 시점에 모든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임금 문제, 애국인 노동자 문제, 그다음에 또 지역 경제와 기업
조선업이 지역 경제와 어떤 또 이 연결고리를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결국 이제 업황 흐름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MRO를 비롯한 미국과의 조선 협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으면서 이 기회에 우리 조선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이 정규직 채용 강화 확대를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숙련 인력들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해가는 이런 결단도 필요한 이런 과정들 이렇게 새로운 조선업의 새로운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조선업을 통한 어떤 새로운 변화 발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기회를 잘 이렇게 활용해 나가는, 그래서 살려 나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 네, 조선업 호황 거제 경제의 불황은 노동자가 정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게 이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여기서 정주하고 여기서 이제 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뭐 차도 사고 여행을 다니고 뭐 교육도 시키고 계속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결국은 정주하고 싶지 않다는 거는 여기서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에는 숙련에 대한 임금을 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조선업은 정말 초고숙련직이거든요. 5년 가지고는 정말 여기서도 햇병아리라고 불릴 정도로 초고기능직인데 그에 대한 임금을 따라서 주고 있나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숙련에 대한 임금인데 이걸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도 놓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 경남에서는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라 불릴 정도의 호황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거제 경제의 현실을 집중 조명해 봤습니다. 불합리와 불균형을 깰 수 있는 상생안과 합리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